타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제8주 현대과학에 의해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해서 제출을 했는데 결과부터 확인해 주세요. 먼저 1, 2교시 4월 16일 과제입니다.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학년 5, 6교시 4월 16일 과제 제출려고 해요.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너무 늦은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한 주 지나자마자 또는 그 이전에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목요일 수업 9시에 공개가 되니까 이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제가 필러 사용법,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필러보다는 슬라이드형 필러가 더 많이 쓰이지만 필러 사용법을 조사해서 적어오는 것이었는데 자, 두 사람 거의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진을 같이 곁들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에 A, 그 둥근 부분 바로 아래 S, 바로 밑에서 가지를 친 부분에 E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약간 볼록하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두세 방울의 액체를 내려보낼 때 이 왼쪽 부분을 막고 누르는 거죠. 이 볼록한 부분을 누르면 이가 열린 상태에서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밀려서 남은 액체를 다 따라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직접 그려서 제출한 학생의 과제입니다. 여기는 잘 하셨지만 그래도 앞에서 나왔던 그림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쪽 부분에 이 부분 버튼 바깥쪽에 좀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마지막 이제 잔량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알파벳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S는 주로 이제 석션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사이폰이 이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액체를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사이폰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이 배출하는 버튼 E를 이제 empty나 exit 아니면은 ejection 뭐 등등으로 써서 제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전달이 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뭐 어느 걸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전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 잘 된 것 두 개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중에 정밀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밀하다 하는 거는 측정값이 정밀하다 하는 거, 위에 거. 정밀하다 하는 것은 측정값들이 얼마나 몰려 있느냐 하는 거죠. 확인만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이 조금 느려졌네요. 이러면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자, 23g하고 23.0g하고 차이를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정밀하다 하는 쪽에서는 이쪽이 좀 더 정밀한 거죠. 측정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밀하다 얘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측정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23이라고 표시됐다는 얘기는 22.5 이상 값이 23.5 미만일 때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아래 경우에는 측정 값이 요 다음 자리에 5를 붙인 거 23.05 미만 22.95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23.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누 조각을 작게 한 덩어리로 자르는데 23g짜리를 만들어 와라 하는 거하고 23.0g짜리를 만들어 와라 하는 것은 이게 과제나 이런 지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23g짜리는 저울에 올렸을 때 디지털로 23이 표시되면 제대로 한 거니까 이 범위 내에 질량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23.0g짜리를 만들어 와라 했을 때는 저울에 23.0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미 그 아래에서 반올림 됐다는 얘기라서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요. 정밀하다는 거는 측정 값들이 좁은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눈금이 쭉 진행이 될 때 22, 23, 24 이렇게 있다고 할 때 23g짜리를 만들어 올 때는 22.5부터 23.5 요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데이터들이 놓이는 범위가 약간 넓죠.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이 폭은 이제 1g 정도 될 것이고, 23.0g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 눈금들을 또 10등분을 해서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10등분을 해야 되니까 22.9, 23.1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 값이 놓여야 23.0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이 측정 값은 데이터들이 요 안에 놓여 있는 거고, 이 측정 값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놓여 있는 거니까 훨씬 더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더 많이 측정된 것이 더 정밀한 거고, 덜 측정한 것은 덜 정밀한 것이다. 그래서 측정 값들이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측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더하기 빼기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다 이제 배울 텐데 간단히 복습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다루는 숫자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와 측정 값이다. 요즘은 이제 눈금을 읽는다기보다는 숫자로 표시된 거를 읽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로 된 숫자를 읽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아래 자리에서 반올림 됐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말 그대로 오차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일이 세서 나온 숫자, 책상에 책이 12권이 있다.
제대로 셌다면 정확한 숫자입니다. 아니면 정의에 의해서 생기는 숫자들. 1m, 1cm는 정확하게 1m의 100분의 1이다. 할 때 이 100이라는 것 또는 100분의 1은 오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측정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하고 비교해서 이제 근사 값을 읽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마지막 한 자리는 반올림 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불확실한 부분이 마지막 자리에 반드시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혈압이 뭐 116mmHg다. 그러면 요 마지막 요 6은 아래에서 반올림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그 참값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값들은 앞에 몇 가지 숫자가 오고 마지막에 불확실한 부분을 한 자리에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측정된 정확한 숫자들과 마지막 반올림 처리된 한 자리까지 포함해서 이 116을 우리는 유효 숫자라고 해요. 유효 숫자. 이제 측정해서 기록된 결과만 보고 이런 유효 숫자가 몇 개냐,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냐 이런 걸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효 숫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첫 화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유효 숫자예요. 처음에 0이 아닌 것들은 전부 유효 숫자다. 1.5 그러면은 1, 5 두 개의 유효 숫자. 그 다음에 다른 숫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0도 유효 숫자다. 1.05 했을 때 105는 전부 유효 숫자. 세 번째로 소수점을 표시하고 그 뒤에 쭉 글자가 써 있을 때 끝에 있는 0들 요런 거죠. 요런 거 이런 것도 유효 숫자다. 이 가운데는 처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유효 숫자고 이 마지막은 소수점 뒤에 끝에 놓였으니까 유효 숫자. 그래서 1.050, 1050 4개가 다 유효 숫자. 이제 유효 숫자 아닌 것이 이제 0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것만 이제 좀 여러분이 잘 파악하면 돼요. 유효 숫자가 아닌 거는 뭐냐? 소수를 표기할 때 앞에 쓰여 있는 이런 0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효 숫자는 뒤에 나오는 1, 0, 5, 0 4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큰 수를 나타낼 때 이제 정수나 자연수를 나타낼 때 150 이런 식으로 끝에 오는 0 이거는 유효 숫자로 일반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소수점이 없을 때라고 했으니까 150하고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때는 이 0도 유효 숫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150 또는 1500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네들은 유효 숫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유효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효 숫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조금 참고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어떤 그 물체의 질량을 쟀는데 43.1g이었다. 유효 숫자가 이거 3개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얘를 킬로그램으로 적게 돼 있으면
됩니까? 0.0431kg이에요. 이 숫자 역시 3개가 변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앞에 있는 0은 뭐냐? 이 431의 위치가 소수 둘째 자리부터 시작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죠. 이런 건 이 숫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43.1kg 어떤 사람의 체중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잘 읽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g으로 표시하게 돼 있으면 43100 g이 될 텐데 이 숫자가 이 경우에서 3개였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3개가 돼요. 이게 이 영역은 왜 들어갔느냐? 4라는 게 만자리에 일십, 백천, 만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0을 쓴 거죠. 만일 이쪽에서 43.10kg이었으면 이 숫자가 4개인데 그럼 여기서도 43100g 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 숫자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숫자를 명확하게 이 큰 수 같은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하나 여러분이 이제 배울 텐데 과학적 표기법은 만약에 4, 3, 1, 0, 0인데 여기까지가 기호 숫자였다. 그러면은 얘는 4.310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수점이 있을 때는 이제 유효숫자 구분이 명확하니까 4, 3, 1, 0이 전부 다 유효숫자예요. 5자리가 만약에 5개가 전부 유효숫자다 그러면은 4.3100 곱하기 10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수로 표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이 숫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값들을 앞에 적당한 소수와 뒤에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방식 a 곱하기 10의 n제곱 a는 약속인데 1 이상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n은 적절한 정수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 4.310 곱하기 10의 4제곱을 뭐 13.10 곱하기 10의 3제곱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과학적인 표기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과학적 표기법이다. 뭐 필요에 의해서 이 10의 거듭제곱이 3의 배수로만 표시하는 때도 있어요. 특히 공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뭐 킬로, 메가, 기가, 뭐 테라 이런 표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공학적 표기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학적 표기법이니까 과학적 표기법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산기 앱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그 과학 또는 뭐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칙연산 말고
뭐 지수도 해야 되고 뭐 상가함수도 해야 되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사칙 연산도 숫자가 커지거나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야 좋은데, 일반적으로 공학 그 학생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예전에 다 사서 썼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핸드폰에 앱을 받으면 충분히 공학용 계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폰에 있는 그 핸드폰을 소개해 줄까 하는데, 이게 이제 제 폰의 화면 중에 구글 플레이를 눌렀을 때의 초기 화면이에요. 여기에서 검색에서 Calculate Business, 공학용 계산기는 너무 항목이 많아서 좀 힘들고, CALC 비즈니스를 클릭을 하면 어, 무료 고급 계산기 570 ES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고, 여러분은 설치가 이제 뜰 겁니다. 설치를 해서 다 되면 열기가 되는데, 앱을 이제 적당히 옮겨놓고 하면 되죠. 여러 가지 앱을 이제 사용해 봤는데, 요것이 그나마도 광고가 없어요. 그냥 나갈 때 한번 확인하는 그 창만 있고, 이런 그 메인 창에 광고가 없어서 좋고, 다른 계산기보다도 좋은 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분수 표시 같은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000 나누기 222를 한다. 22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는 누르면 45점 이렇게 쭉 나가죠. 이때 요 S와 D 버튼을 누르면 11분의 500이라는 분수도 되고, 요 위에 이 대분수죠. 대분수로 알고 싶으면 대분수로도 되고, 이걸 반복해서 누르면 대분수까지는 아니고 분수와 순환소수와 소수,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런 점이 일단 좋고, 또 아까 이제 과학적 표기법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읽기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 ENG를 눌러서, 보통은 이제 일반 모드인데 과학 모드로 해서 요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표시할 거냐 적절하게 움직여서 는 누르면 아까 말한 대로 1 이상 10 미만의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된다. 아시겠죠? 보통은 이제 이거를 해제를 많이 하죠. 이렇게 읽는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다시 일반 모드로 해서 누르면 돼. 그리고 이제 숫자 입력할 때 큰 수들, 1.23 곱하기 10의 7제곱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1.23 그리고 곱하기 필요 없이 지수 표시를 누르고 7제곱 하면은 알아서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7제곱이다 그럼 요 7 누르기 전에 마이너스 누르고 7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 표시는 익스포넨셜 EXP를 이용한다. 중간중간에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 계산기를 불러다가 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간단한 확인 연습을 해 볼까요? 45.8736에서 이 숫자는 몇 개냐? 그나마나 0이 없으니까 6개겠죠. 0.000239. 여러분이 미리 예측해 보세요. 잘 맞나?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점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유효숫자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과학적 표기법에서는 앞에서 유효숫자를 표시해 주니까, 네. 여기도 전부 다 유효숫자겠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측정값을 단순히 측정을 해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책을 한번 잠시 보면, 네, 유효 숫자들의 표시법인데,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밀하지 않은 쪽을 기준으로 마지막 답을 정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를 더 많이 측정을 하면 더 정밀하다고 그랬죠. 요게 덜 정밀한 거니까 셋째 자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 있으면 답은 셋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 아래 거를 반올림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나 빼기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잘 확인해 보세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나 나누기는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까지 표시를 해라. 그 결과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유효 숫자가 4개, 여기는 2개죠. 계산을 했을 때 계산기는 여러 자리를 표시하겠지만 답에서는 작은 게 2개니까 2개까지만 표시해라. 그 이하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반올림이죠. 이제 6, 2, 3, 8하고 6, 6이니까 0.6238 곱하기 6.6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4.11708이지만 유효 숫자 2개가 이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답도 2자리까지만 써야 된다. 그럼 요 1718은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요 자릿수 바로 아래가 1이니까 버리면 돼요. 흔히 말해서 이제 반올림을 하는데 우리는 5는 올리고 5, 6, 7, 8, 9는 올리고 0, 1, 2, 3, 4는 버리죠. 여기 설명을 보니까 정확하게 5에 딱 하나가 정확하게 있을 때는 5 뒤에 2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5의 경우를 딱 중간인데 무조건 올리는 거는 좀 그렇다 해서 여기 이제 확률적으로 앞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뭐 짝수면 안 올린다. 확률적으로 반반 이렇게 처리하게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생각나는 좋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 연습이에요. 지금 3개의 측정값이 이렇게 있을 때에 더하기와 빼기를 했더니 124.867이 나왔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여기군요. 계산을 하면 124.867인데 이걸 다 쓰는 게 옳으냐 이 문제죠. 어떤 그 보고서에 근사값이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요 아래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요 불확실한 자리 앞에 있는 건 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계산 과정에 있는 걸 추적해 보면 요 첫째 자리가 불확실하니까 여기가 이미 확실하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적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 아래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4.9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소수점 아래 3개, 3개, 2개니까 답도 몇 개? 2개까지만 표시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2개는 마이너스 8.66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8.66. 다음 자리가 4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버리면 돼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설명했죠. 이때는 정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는 정밀도가 관여를 하는데 곱하기와 나누기는 유효 숫자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다. 중간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유효 숫자가 가장 적은 개수로 답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보면 어떤 그 얄팍한 종이처럼 생긴 물체의 부피를 이제 알기 위해서 기다란 띠 모양인데 가로와 세로와 높이 두께를 측정을 했어요. 단위는 뭐 다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답은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저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을 하면 45.01183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 역시 계산기는 유효숫자 개념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자릿수까지 표시를 하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표시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표시될 수 있겠네요. 이때 이걸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정밀한 값이 이 경우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유효 숫자의 개수를 먼저 세보세요.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2개. 그럼 답도 2개까지만 써라. 소수점 몇 개짜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답도 2개까지만 표시해야 되니까 45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는 내가 뜬 거니까.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도 이제 밀도를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질량을 재서 부피로 나누는 거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만약에 바둑돌의 밀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바둑돌 한 2-3개 정도 얻어와갖고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붓고 측정한 다음에 바둑돌을 3개를 집어넣고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간 높이를 다시 측정을 해서 얼마나 올라갔나 보면은 바둑돌 3개의 부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6.10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이제 꺼내서 말린 다음에 바둑돌 3개를 저울에다 이제 올려놓으면 요즘은 뭐 저울이 다 전자저울이라서 측정하는데 그렇게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죠. 올려놓으면 뭐 1초 만에 1초도 안 돼서 5.892g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질량 나누기 부피에서 밀도가 계산기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0.965901 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데 지금 불확실한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계산하다 보면 이런데 다 그런 영향을 미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쪽까지 쓰는 게 옳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앞에는 4개, 그렇죠? 뒤에는 3개. 답도 3개까지 적어라. 그럼 3개까지 적어야 되니까 답은 0.9659
다 표시되겠죠. 0.966 이렇게 됩니다. 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소수점 하나 있고 없고는 크게 문제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당구 좋아하는 사람 당구 큐대를 이제 사서 개인 큐를 가지고 치는데 그 자기 그 체중이나 힘에 맞는 질량의 큐를 써야지 좋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 당구 큐의 무게가 얼마짜리 얼마 이내에서 하고 싶다. 근데 그거 재는데 소수점 뭐 이런 첫째 자리까지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냥 1회 자리까지만 표시되는 저렴한 저울, 그냥 주방용 저울 같은 거에 놓고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울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바둑돌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이제 학생들하고 하고 싶다. 밀도를 배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효 숫자 처리, 근사값 뭐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고 싶은데 부피되는 거는 제일 무난하게 눈금 실린더를 사용을 해요. 저울은 어차피 이제 사야 되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저울을 사야 되는데 저울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되는 걸 살 거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는 걸 살 거냐,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는 걸 살 거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밀한 저울,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표시되는 저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이화학 실험기기를 검색해서 어떤 그 상사를 찾아가서 저울을 클릭해서 나온 화면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실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수점 아래 보통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요런 게 이제 많이 쓰이는데 가격은 뭐 한 10만 원,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될 겁니다. 보통 한 30만 원대. 0.1g까지 나오는 건 11만, 0.01g짜리는 50만 원인데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화학에서 쓰는 저울은 이제 분성용 저울이라 그래서 1mg까지 나오는 거는 59만 원, 0.1mg까지 나오는 거는 125만 4천 원. 보통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서 이제 그 밀도 실험을 하는데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이 저울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옳으냐 합리적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합리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효 숫자가 여기 4개고 3개지만 이 4개는 별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죠. 어차피 반올림에서 3개까지만 쓸 거니까 0.966까지만 표시하니까 좀 더 저렴한 3개까지 나오는 저울을 써도 된다. 만약에 이 2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5.89 나누기 6.10 계산기에서는 뭐 0 안 넣어도 결과는 이제 똑같은데 0은 안 넣나? 해보면 0.96573 아까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세 자리까지 표시하면 0.966이죠. 그렇죠?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분수로 나와서 당황하면 안 됩니다. 분수로 나오면 소수와 분수 사이에 변한 순환 소수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기기들의 그 성능 어느 정도까지 표시되는 거가 필요하냐 하는 게 이제 이런 유효 숫자를 가지고 고려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는 조금 더 저렴한 저울밖에 없다. 답은 세 자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바둑돌을 좀 더 많이 준비해서 10g 이상 되게끔 준비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수업이면서 제일 중요한 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산인자라고 있죠. 한산인자. 이제 서로 단위가 안 맞을 때 한쪽의 단위에서 다른 쪽의 단위로 바꾸는 요령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치와 센티미터 사이에 이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값은 알려줘야 되니까 1인치는 2.54 센티미터다 하는 걸 알려주고 42인치가 몇 센치냐 이렇게 바꿔라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비례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1대 2.54는 42대 x는 2.54 곱하기 42 그래서 뭐 100 얼마 계산을 하겠죠. 어렵지 않게. 뭐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그 단위만 있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속도를 시속을 초속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죠. 또 밀도의 단위를 또 다른 걸로 바꿔라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고 유도 단위들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체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환산인자예요. 환산인자는 특정한 그 단위 사이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환산표가 주어지면 양변이 이제 등식이니까 이 등식의 양변을 똑같은 걸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좌변으로 나눠주고 단위까지 포함해서 좌변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은 우변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통으로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1인치는 2.54 cm인데 한쪽에서 1인치로 나눠주면 여긴 전부 단위까지 약분돼서 상수 1이 되죠. 여기는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환산표가 하나 주어지면 환산인자가 두 개가 생겨요. 이 환산인자는 실제로는 상수 1이니까 42인치라는 게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 이제 센티미터로 바꿀 거니까 여기다 1을 곱해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으니까 1을 곱하는데 얘 아니면 얘 두 개의 환산인자 중에 하나를 곱하는 거예요. 인치가 사라지도록. 그러려면 인치가 분모에 있는 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환산인자가 지금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위가 사라지고 센티미터만 남고 숫자는 그냥 아까 비례식으로 계산한 것만큼 나오겠죠. 이렇게 6.68cm.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근사값이었다 하면은 두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서 110cm 이렇게 돼요. 자, 얼마 전에 그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 학교 앞에서 하는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고 50, 어떤 경우는 40, 어떤 경우는 30, 뭐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써 있을 텐데 만약에 40km per 시속 40이잖아. 이거를 도대체 1초에 얼마씩 가는 걸까? 몇 미터씩 가는 걸까? 로 이제 바꿔라.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바꿔라 하는 과제가 나오면 주어진 값에서 여러분은 이제 환산인자를
곱하면 돼요. 한 번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km는 1000m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1km는 1000m. 공식을 환산인자로 바꾼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을 초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1시간은 3600초. 이번에는 시간이 위에 있어야 되나요? 아래에 있어야 되나요? 여기 시간이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에 시간이 있고 아래에 초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 단위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환산인자를 여러분은 두 개를 적절한 거를 선택해서 곱하면 돼요. 만약에 단위가 뭐 부피가 이렇게 있었다. 얘를 이제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환산인자를 3번 곱하면 되겠죠. 이제 계산은 40에다가 1000을 곱하고 3600으로 나누면 되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경우했을 때 40에다가 1000을 곱하고 나누기 3600을 하면 9분의 100이 나오네요. 당황하지 말고 소수로 표시를 하면 순환 소수니까 11.1m쯤 가는구나. 그래서 40이니까 우리는 유효숫자 2개 해서 11m다. 표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계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데, 유효숫자를 구분하는 거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때 근사값을 계산기로 한 다음에 어디까지 표시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바꾸는 방법 이거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때보다는 뭐라고 할까? 힌트를 조금 덜 어느 정도 주긴 했는데 덜 주는 쪽으로 과제를 줄 겁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납의 밀도 위키백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납을 클릭을 하면 납의 밀도가 여기 나와 있죠. 납의 밀도가 납의 밀도는 11.34 g per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는 11.34 g per 세제곱 센티미터를 적절하게 환산인자를 곱하겠죠. 우리가 필요한 단위가 나오도록 첫 번째는 SI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서양에서 쓰는 파운드 퍼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위표는 이제 여러분이 찾을 거는 여긴 다 알고 있으니까 1파운드는 몇 그램, 1피트는 몇 센티미터. 요거 이제 표에서 찾아서 일단 기록을 하고 얘네를 가지고 환산인자 맞는 거를 적절하게 이런 데다가 곱해서 이쪽은 뭐 안 찾아도 아는 거니까 킬로그램은 1000g, 미터는 100cm니까 그대로 쓰고 요거는 찾아서 쓰시면 돼요. 시작은 이제 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로 시작을 해서 뭐를 곱해서 한 번은 표준 단위, 한 번은 미국식 단위가 나오도록 계산기를 이용해서 유효숫자는 4개까지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과제는 뭘 볼 거냐 하면 뭐 답도 맞아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환산인자를 표시했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연습장에다가 써서 찍은 다음에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